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환시대 교육과 교육의 조건들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추워서 안 오실 것 같은데 줌이라는 게 참 좋네요. 이렇게 추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지난 3번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이제 전환시대 정치해서 조정은 의원님 모시고 강의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말씀하셨던 게 생활 정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송인수 교육의범 대표 모시고 전환시대와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기업 채용의 변화가 확실하다. 역량이 중요하다. 그때 이제 역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저번 특강 때는 이현훈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4차 산업시대 관련해서 변화될 사회를 예측해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3번의 강의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과 같은 교육은 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예, 오늘이 바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답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래서 교육계의 마이클 조던 우리 김성천 네, 정책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호스트는 오늘 좋은교사 정책위원장님이신 한성준 선생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한성준입니다. 김성천 잘생겼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선생님 춥고 학년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좀 일정을 간단히 좀 안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좀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분 정도 교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한 10분 쉬었다가 또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질문 가지고 뒤에 1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하실 때 공감하시거나 또 더 좀 캐묻고 싶으신 부분이나 그건 아닌 것 같다. 난 반대로 생각한다. 뭐 반론도 좋고요. 줌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뒤에 1시간은 좀 주신 의견 가지고 충분히 좀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요 줌 접속하셨을 때 뭐 기록되고 있다, 뭐 확인 버튼 눌러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갑니다 이런 요청도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저장했다가 후에 조금 편집을 통해서 좀 내보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유튜브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 줌 화면은 켜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선생님께서는 가급적 좀 줌 화면을 켜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계 마이클 조던 좀 궁금해. 왜 마이클 조던인지 궁금하긴 한데 교수님은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저희 선생님들께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성천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친정에 온 것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뭐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나누면서 현안들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전환의 시대와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그 원조가 누굴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칼 폴라니를 먼저 떠올리고 싶습니다. 칼 폴라니의 책 자체가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저희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책인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노동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본 이런 것들은 원래 시장의 영역이었다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공동체의 영역으로 있어야 할 부분들이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에 의해서 종속되어져가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공동체의 문법으로 경제든 뭐 정치든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싼 커피를 사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농 비싼 커피를 사 먹기도 하고 친환경 제품인데 비싼 것들도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공동체의 어떤 논리로 그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가 체제라든지 시장 중심의 이러한 체제에서 공동체적인 어떤 체제로 질서로 어떻게 다시 복원해 나가고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우리의 인간의 삶이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무너졌던 거죠. 이걸 다시금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거대한 전환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메커니즘이 과연 뭘까? 하루아침에 거대한 전환이 만들어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교육인 것 같아요. 이러한 교육이 기존의 질서와 문법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회화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봤단 말이죠. 기존 사회의 어떤 질서들, 기존 사회의 문화, 지적 자산들을 잘 배워서 전수 내지는 계승 쪽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화의 과정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실천을 도모해 나가는 변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변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영역, 제일 마지막에 바뀌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 왔었던 부분들인 건데 이제 그런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 중립적인 역할에 교육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강의 내용들이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숍이라고 하는 여인이 구한말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던 책이 있죠. 그렇게 썼던 기록들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그 조선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과거 시험을 매개로 해서 이때 과거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마디로 이 관리가 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그가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어떤 비판을 할까요? 학생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생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지도 않는다. 그냥 관직으로 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다라는 이 도구주의적 교육에 대해서 그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시대의 변화를 놓고 보면 이 비숍의 문제의식을 지금 이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가 이 마치 과거 제도의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법으로 소수를 위한 양반가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펴오면서 왔었던 것들이 결국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로 오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숍의 문제의식들이 지금도 유사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좀 더 우수한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도구로서 교육이 사용되어져 왔었던 그 맥락은 조선의 교육제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이러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원리, 마이클 영이 얘기했었던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대 사회에서는 과거의 그 봉건 사회에서는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가가 매우 중요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근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혈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가져가는 방식들일 텐데, 그럼 이러한 메리토크라시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될까요? 공정한 경쟁이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그러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해주는 공정한 어떤 시험 체제에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체제 안에서 나름 승리를 했고 나름 효과성을 봤던 분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과연 이것이 순수한 본인만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거냐에 대한 이 질문에서 이제 최근에 공정성 담론이 이제 그래서 오는 거죠. 공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정하지 않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 문법 때문에 이 교육 자체가 다 종속되어지고 본연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도의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부모들이 컨닝 쪽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무식하게 우리가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뭐 사회적 자본, 전문적 인적 자본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교수들이 공저자로 뭐 본인의 자녀들을 논문 쓰는데 올려서 그 스펙 쌓기 하는 데 도움됐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본질에서는 이 행위와 다르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바라만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오는 부분들 속에서도 교육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과도한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열패감을 안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대부분 대졸자들을 만나는 이러한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고졸자들은 고졸자끼리 결혼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거의 문법들이 지금도 통하는가라고 봤을 때 균열이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이제 보장이 서서히 안 되고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고, 지난번 송민수 대표의 아마 강의 내용도 핵심은 그러한 과거의 문법들이 학벌과 학력지의 문법들이 서서히 통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균열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진 거죠.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 세계에 상당한 변화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교육개발원에 이런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미래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객관주의냐 구성주의냐죠. 그러니까 주어진 미래, 학령 인구가 얼마로 줄고 있고 몇십 년 뒤에는 지역 몇 개가 날아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객관주의 방식들이 정해진 미래입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미래인 거죠. 인간의 주체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러한 다가오는 미래가 있지만, 예측되는 미래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좀 더 무력한 인간을 얘기를 한다면
오른쪽이 조금 더 이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 성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미래 교육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페이서가 얘기했던 방식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기계 애호가들의 천국. 그러니까 이제 이건 되게 에듀테크와 AI 만능론입니다. 얘가 들어오면 우리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거예요. AI와 에듀테크는 메시아야, 메시아. 얘가 들어오면 기초학력 부족 문제 다 해결됐고 이럴 거다. 우리 이주호 장관님이 좀 약간 이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AI 만능론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 왼쪽 보존주의자들의 저항. 다 필요 없어. 우리 한때 신문 없어진다 그랬지만 다 지금 신문 보고 있고, 종이책 없어진다 그랬는데 다 종이책 보고 있잖아요. 아이패드로 보는 것보다 여전히 종이로 보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디지털 교과서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서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본질이라는 것들이 있는 건데 너무 다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거는 이제 에듀테크 쇄국주의라고 볼 수 있어. 근데 하여튼 그런 건 다 이제 필요 없고 이런 방식들로 볼 수 있고, 오른쪽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과목에 따라서 뭐 성적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일정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어라는 관점에서의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의 시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미래 교육을 좀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래 교육이라는 것들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표준화된 교육 체제의 탈피입니다. 두 번째가 마을과 지역의 재발견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 그럼 다 글로벌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로컬에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체와 주체, 학교와 지역사회라고 하는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가 작동하고 있고, 네 번째가 최근에 OECD 2030 나치마 프로젝트에서 나와 있는 깨어있는 시민, 변혁적 시민, 그런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성들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와, 또 하나가 이제 유연한 체제이죠. 평생교육과 공교육의 융합과 연계를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미래 교육의 아주 중요한 화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딱 보시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보시면 안 봐도 아마 이런 흐름들,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 체제, 학사 맞춤형 교육 내용과 방법,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형 학점 체제, 디퍼러닝과 크로스오버러닝, 에듀테크, 역량,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미래 교육의 화두이고요. 이 키워드에서 아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충북 지역을 연구를 김현섭 선생님하고 몇 분들하고 같이 해서 충북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거니? 어른이 돼도 살 거니?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 지역 마을을 떠나서 더 살기 좋은 지역 마을로 이전하고 싶다. 이거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18.7% 정도, 좀 낮죠? 중학교로 가면 30이에요. 고등학교로 가면 53.4% 이상이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난 남을래요라고 확실하게 결정하는 친구들은 여기 오른쪽 보시면 되게 낮죠. 초등학생 18.4, 중학교 11.2, 고등학교 3.9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좀 유동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도지사들이 우리 그 서울에요.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오게 되면 기숙사, 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십 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다 서울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온 친구들이 다시 지역으로 갈까요? 안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기숙사도 막 져줘가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지역으로 안 온다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정작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저것들 공부 못해갖고 남아있는 거야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나오죠.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은 지역 소멸을 또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환대해주지 않으면서 오로지 명문학교, 막 전국 단위의 자사고 만들겠다, 영재학교 만들겠다 난리도 아닙니다. 충북정만 해도 지금 영재고 만들겠다고 막 그래요. 전국 단위 자사고 만들면 뭐예요? 영재고 만들면 뭐예요? 거기 충북 애들 아마 지역 트랙 넣어놔야 몇십 프로 들어가는 거고 서울 경기 애들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그 모순인가라는 거죠. 결국 지역사회의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주의식을 갖고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누가 얼마나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뭐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지역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고민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한 개개인의 개개인성, 고유성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 걱정 세상과 좋은 교사 운동에서 상대평가 체제를 접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정말 뭐 100만 중에 학생들이 100만이었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2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뭐 어떡해요. 뭐 서열화 해갖고 점수 촘촘히 매겨갖고 20만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변별해 나가는 교육들이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지금 뭐 학령 인구가 이제 20만, 30만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서열화를 매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고유성, 잠재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체제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평균의 종말 체제, 평균값을 매겨가지고 쭉 서열화 매겨 나가는 이러한 그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문법 체계가 아직도 공교육 안에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체제들이 아직도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고, 넘나들며 배우기의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떠나면 애들 다 인생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실제로 학교를 떠나고 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잘 살아더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유의미한 어떤 지식과 가치들을 가지고 역량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모델이 있더라. 이게 매트스쿨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 넘나들며 배우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놓고 봤을 때 배움의 그 독점성, 학교가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해 나가던 이런 체제를 좀 벗어나서 플랫폼으로서의 학교의 모습들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 역시도 우리 교사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자원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전문성일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칸 아카데미와 같은 이런 방식들이 결국 이제 어떤 커리큘럼은 표준화할 수는 있지만 배움 표준화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체제는 여전히 공정해야 하니까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이 체제가 여전히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전환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책을 썼을 때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미래라는 것들이 과연 막 그 갑자기 툭 튀어오는 개념일까? 아닐 거라는 거였어요. 이미 현장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12명의 이노베이터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이들의 이야기들은 일단 과거의 추격형 경제 체제였을 때 학벌 좋고 학력주의가 좋았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봐서 일시켰던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업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듀테크 전문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학교가 AI를 못 따라오고 구글을 못 따라오고 유튜브를 못 따라오고 에듀테크를 못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지식 전달 교육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마치 예전에 미술이라는 것들이 보면 막 이렇게 사실화처럼 막 그리는 거가 있었지만 사실화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사진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 사진과 다른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미술하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AI가 들어와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직전달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의미를 찾는 교육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고 전인교육과 시민교육과 문예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공교육이 그동안 강조해 왔었었는데 메리토크라시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못 해왔었던 영역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교사대 교육과정부터 좀 바꿔라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역에서 미래를 앞으로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업 혁신이라는 것들은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 교육이 오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뭐가 툭툭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찬승 대표님도 이제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교육감님들 제발 좀 미래 교육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주어져 있는 숙제와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행정혁신, 조직혁신, 인사혁신 막 이런 것들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미래교육, 미래사회 얘기를 막 다 퉁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있는 교육청 혁신을 왜 못하냐. 그걸 못하면서 왜 맨날 미래교육 얘기만 하고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라는 것들이 뭐 다 버리고 싹 다 바꾸는 거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바꿔야 할 것들이 있겠죠. 전 지켜야 할 것들은 여전히 뭐 공동체성이나 관계성과 시민성, 자발적 참여의 힘, 학습 공동체죠. 이런 거는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도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학벌주의와 학력주의의 관행. 두 번째가 18세 함정이죠. 내가 공부 좀 했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도 뭐 수시충, 정시충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다 18세 함정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 막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했네. 제가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관료 행정도 바뀌어야 되겠죠. 해수적 학교 모형도 바뀌어야 되고 상대평가 체제를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될 거죠. 바꿔야 할 거는 뭘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바꿔 나가는데 저는 다양성에 입각한 공정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공정성 논란이 자칫 획일화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서의 전망을 해 나가야 되고 특히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좀 잘 가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약 한 연간 한 34.3권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얼마가 될까요? 4.5권 정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른들을 걱정해야 돼. 어른들은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습니까? 라는 인간적으로 너무 책을 안 읽어도 안 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일 텐데 그런 지점 안에서 이게 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번아웃 돼 갖고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는 이제 책과 멀어지는 담싸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결국 수능 성적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40년 울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법들을 너무나도 많이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롱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나중 되면 다 뒤에 가서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뭐 심심한 사과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막
왜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예? 꼭 심심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이제 상황도 오기도 하고 오늘 금일까지 숙제를 내라 그랬더니 이걸 금요일로 알아두시는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해력의 문제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라는 게 한 30.7% 정도가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들도 이제 어떠한 직업군에 있느냐. 근데 공무원 분야라든지 대기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나마 평생학습 참여율이 좀 높은데 이제 공공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또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어떤 이제 모습들이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양극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평생학습과 직업교육에서 즉 내가 대학을 못 갔다고 하더라도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입시가 갖고 있는 그 병목 현상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해나간다라고 하면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쪽의 교육개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입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해왔었고 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예산 자체도 엄청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의 변방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의 영역과 상당히 맞물려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문대학하고 폴리텍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폴리텍 대학교가 훨씬 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폴리텍 대학들은 장인들에게 도제식으로 직접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는데 전문대학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 잘 못해서 가거나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가거나 막 이런 되게 애매한 상태로 가 있는데 그렇다고 4년제 이상의 뭐 차별화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폴리텍 대학처럼 직업교육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이런 형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 안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육에 두 가지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교육학의 긴장이 두 가지인데 예컨대 혁신학교가 애들을 놀리는 거고 애들 대학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 학력 조화론의 논란이 지난 뭐 대입 때도 있었고 지난 대선 때도 있었고 교육감 선거 때도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 도야 이론을 바탕으로 한 브루너의 그 지식의 구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체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었던 교육인데 이 문법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이제 소위 혁신교육, 개혁교육학 이쪽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의 교육학을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지점 안에서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성찰할 거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놀이와 체험을 하는데 경험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의미와 지식과 결합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장기자랑을 막 해요. 장기자랑을 하는데 애들이 막 바이올린도 뭐 하고 막 뭐도 막 했어. 근데 그 내용이 교육과정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재미있게 놀았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그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그 결과 속에서 일어난 어떤 페스티벌이 됐던 반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가버렸다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 어려워지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험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자 알아서 악기 활동 하나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있는 집 애들은 뭐 피아노 치고 있고 막 바이올린 치고 있는데 없는 집 애들은 리코더 하나 들고 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부모의 계층 배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점 안에서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경험을 위한 경험, 체험을 위한 체험, 놀이를 위한 놀이로 갔던 것은 아니까 그 안에 의미를 얼마나 담아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성찰해 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고민해 가면서 수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저는 그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저항과 계몽의 교육사상 같은 이 책을 보시면
삼균주의가 나오죠. 우리 조수왕 선생님의 삼균주의가 나와요. 개인 차원에서는 정치, 경제, 교육에 균등이 필요하며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는 평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시민 교육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미 근데 이러한 우리 교육을 사회를 견인해 나갔었던 교육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 많이 나오지만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에서 이미 마을공화국,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김교신 선생님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 결국 이제 또 그 구조적인 어떤 제약 속에서도 치열하게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었던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제 이러한 어떤 것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러한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학교가 우리나라의 풀무학교인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연결고리들을 찾아간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실천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호덕 선생님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이호덕 선생님의 그 62년도 일기를 보세요. 상당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괴롭고 어처구니없는 시대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키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세계에 파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전히 고민해 왔었던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의 영향력을 받았던 분들이 나중에 학습 공동체를 꾸렸고 남한산초등학교에 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결국 혁신학교의 뿌리로 이어져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시입니다. 차렷, 누가 움직이나 잡아낸다. 꼼짝 말고 서 있어. 오호교실이 터져나갈 때 떠들어내는 아이들아. 떠들어라. 소리쳐라. 고함 질러라. 발을 굴러라. 손을 내저어라. 너희들이 떠드는 이유를 나는 안다. 이 아침에도 운동장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을 누가 너희들의 손과 발을 묶느냐. 누가 너희들의 입을 틀어막느냐. 소리치고 떠드는 너희들의 고함 소리에 조국의 목소리를 나는 듣는다. 내일의 민주주의를 나는 느낀다. 근데 요즘에도요. 그 경기도의 어떤 학교는 뭐 아직도 쉬는 시간을 애들 오늘 5분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왜 5분으로 했을까요? 빨리빨리 애들 보내고, 예? 그 애들 있어봐야 사고 칠 가능성이 있고 뭐 학폭 문제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른 보내려고 하는 그 편의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상황과 이 애들은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뭐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를 보면 저는 이 안에서 이 OECD 2030 나치마 프로젝트가 이 이호덕 선생님의 글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삶을 가꾼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삶을 지킨다, 북돋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교육은 절대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것, 아이들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이 만나는 것. 거기서 교육이 된다는 뜻이겠죠. 어떻습니까? 이 안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촉진자로서의 협력적 행위 주체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트렌드의 핵심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우리 교육의 선배들이 현장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요즘 생태전환 교육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벌레라도 그 목숨이 귀하다고 가르치는 일, 까닭 없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 죽이는 짓은 죄악임을 깨닫게 하는 일,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의 교육을 해낼 수는 없다. 인간의 관점, 물질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연, 동물, 그들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고 전환해서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미 생태 전환 교육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메리토크라시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호수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산다. 어린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면 그때는 먼 한 날을 생각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참고 살겠지. 그러나
어린이들은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들은 먼 훗날을 위해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먼 훗날이 행복해지는 것이 어린이들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국봉이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이들은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효덕 선생님의 문제의식들, 이게 아마 편해문 선생님의 놀이운동가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유네스코에 그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이게 원래 영문판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번역까지 다 해갖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문해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고 넓고 비판적으로 읽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쓰거나 말하고 배려와 공감 및 분별력을 갖고 경청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읽고 쓰기 세마기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문해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공유 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생태 전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안목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변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다고 봐요. 학교는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는 해볼 수 없는 도전과 가능성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까요? AI와 에듀테크가 해줄 수 없는 경험들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잘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만들어냈을 때 학교에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기존의 시스템, 건축, 공간, 시간과 시간표, 학생들의 그룹핑화, 이런 학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은 학교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제, 보조제로서 학교의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문제 의식에서 하나는 세대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선 세대들이 다 해먹고 다음 세대들에게 국물도 없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물려줄 거냐, 이 고민이 하나 필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학에 대한 반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근대화를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공멸하겠다,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오겠다라는 문제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학은 뭐라는 걸까? 교육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위기가 오고 있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해왔는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해서 통찰해보고 처절하게 고민해봐야 될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온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클 플란이 그 학교 개혁을 왜 실패하는가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책에서는 중간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업, 탑다운 방식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바텀업도 한계가 있는데 그 중간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부분이고요. 교육청 조직으로 따지면 본청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 중간 안에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이 아닌 중간 안에서의
넛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조직에 대한 고민들도 좀 이분법에서 좀 벗어나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천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성이 있어야지만 다 실천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학습 공동체에 참여했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2월 달에 다 같이 모여갖고 뭘 고민해봤더니 괜찮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그리브스와 퓰란이 전문적 자본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EBS 온클 프로그램을 갖고 1년 내내 수업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학교 출석용으로 틀고 하나는 학원 강의용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초등에서는 뭐 아이스크림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그러면 이 학교의 경우에는 가르침으로부터 도주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 두 번째, 서로가 서로의 수업들을 바라보고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이 있는 건가? 학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는 학부모를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집단 지성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최적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내내 EBS 온클 프로 틀었던 그 학교는 의사결정 자본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편의주의만이 작동을 해왔었던 거죠. 그 안에서 교사의 전문적 자본이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결국 공교육의 위기 내지는 교원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 지점 안에서 우리 학교의 전문적 자본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고요. 여기 군산의 한들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태양광 전기자동차에 제작을 했었죠. 이러한 이제 사례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선생님들만으로 한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그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갖고 이걸 만들어낸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냈던 아이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결국 교육과정이 공유지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실천해보고 고민해져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천적 지식과 경험들이 그들에게 쌓여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걸 어떻게 공유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우리 교육 과정에도 지금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고시 외 과목인데 텃밭 가꾸기, 제과제빵, 5.18 민주화 운동, AI 실용수학 탐구, 학급 자치, 인턴십 이러한 과목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교육 과정에 관한 상상력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와 지역 차원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시작을 했다. 즉 강남의 아이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 고민 속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을 국가가 만들어진 교육 과정을 잘 재구성하는 전달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이 기술의 진화와 발전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주도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배격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완제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대신 만남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AI가 못하는 거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의 어떤 시선에서 지방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방의 길이 있지 않고 지역의 길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비전과 가치 철학을 제시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변화에 걸림 요소가 있었을 때 힘 있는 조직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요. 생태계의 관점을 가질 때 칸막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고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만나고 토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실천의 원리가 학교와 지역에 그대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자치라고 얘기했을 때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이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학교 자치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학교 자치라는 개념은 좀 불완전한 개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사와 예산과 조직에 관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학교가 독립적으로 꾸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향점으로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 비록 불완전한 개념이기도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상대적인 어떤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자치를 이야기를 하면 뭐뭐로부터의 자치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즉 교장으로부터의 자치, 교육부로부터의 자치, 교육청으로부터의 자치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학교 자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향한 자치인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자치를 원할까에 대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국가가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평가체제를 갖고 그냥 오지선다한 평가체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게 편한 타율이에요. 지침대로 하라는 거, 그다음에 위에서 까라면 까는 대로 가는 것. 이런 게 편한 타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피곤하지만 의미 있는 자치를 향해서 나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을 저는 냉정하게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자치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도 있지만 공화주의적 가치가 같이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화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그 교직 문화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교직 문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유능과 복종, 폐쇄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결합기제의 모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합기제의 모순이라는 것은 결합해야 할 때서는 결합 안 하고 안 할 때서는 목숨 걸고 결합하고 있는 이런 모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윤정 선생님께서 쓴 학습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담아낸 논문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세요. 우리 학교는 왜 7명밖에 안 했냐고. 창피하다고. 올해는 전부 다 하라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이런 방식들로 이제 했을 때 생명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학습 공동체는 교사의 자존심이다.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는 분들은 이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냐? 이게 형식주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이것들이 우리의 본연의 일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형식주의. 선생님들은 산속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았다. 얼마 전 일어났던 자동차 추돌 사고, 대입 이야기, 취업 이야기, 자식 이야기, 6학년 아이들 수업 태도가 점점 산만해진다. 명태는 언제 할까 얘기하다가 4시 30분이 넘어서자 자리를 정리하고 보고서에 넣을 사진을 찍고 해산했다.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폼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실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왕 하는 거 의미 있게 잘해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지점들에서 놓고 봤을 때 학습 조직이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이제 시스템 사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포도값이 올해 되게 많이 올랐어. 너도 나도 다 포도를 막 심어. 근데 포도값이 막 다 떨어졌어. 그 너도 나도 포도를 또 안 심어. 그때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 사고를 가져가야 우리 학년 내 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지역 전체,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오류를 덜 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우리 이종철 선생님이
이제 신흥중학교를 연구했던 논문인데 이 논문 안에 보면 그 교사에 대한 학습 공동체 참여하는 교사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교사가 다 같은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공감하는 그룹이 있고 마지못해 그룹이 있고 저항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우리가 교사를 봐서는 안 되고 이 주도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게 만들어 나갈 거냐. 공감 그룹들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마지못해 하는 그룹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마음을 의미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게 해나갈 것인가. 이 저항 그룹들은 또 어떻게 나자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뭐 좋은 이야기 하면은 그건 내년부터 나 나가거든 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냐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평균값으로 대한민국 교사들은 다 같이 훌륭한 교사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나눠 가지고 정책이든 뭐든 좀 나눠서 좀 설계했으면 좋겠고요. 학교는 세 가지 힘이 작동한다. 혁신을 추진하려고 하는 힘, 관망하려고 하는 힘, 그리고 저항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 우위형이 있고 경합형이 있고 저항 우위형이 있고 회귀형이 있고 좋았던 학교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학교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학교는 이 세 가지의 힘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학부모들을 동반자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까 공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어떤 파트너로 와줘야지 되는데 우리나라의 학부모의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주도형과 학부모 주도형이 있는데 거의 통보형과 요청형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 나간다는 학교가 건의형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런 수준을 좀 더 협의형, 지원형, 독립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학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참여는 형적으로 많이 보장돼주고 있어요. 문제는 참여의 수준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어디까지 참여해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시면 거의 통보형 내지는 건의형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러한 어떤 명목성 참여, 소극적 참여가 아닌 적극 참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의 끝판왕은 수기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특정한 안건 주제들을 가지고 학습해 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결정해 나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위에서 결정해 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우리가 논의를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들 안에서 과연 수기민주주의가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꾸 이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모래 실험에서 마음껏 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풀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 공교육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자율학교가 됐던 어떤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와 지침과 감사, 제발 우리 교육감님들이 이런 것들만큼은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혁신의 과정 없이 미래 교육이 올 수는 없는데 그 여기 보시면 어떠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혁신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혁신은 복잡하면 안 된다.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천재성 결과가 아니라 고된 작업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목표를 지금 너무 낮게 잡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도전적 과제들을 잡고 한번 가봐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정교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특히 교육청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들, 효과를 낸 적이 없는 것들, 유용성과 공헌 능력이 소멸된 것들은 과감하게 좀 폐기하고 그냥 한번 만들어진 정책들은 계속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해가면서 뭘 버리고 것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위협이 아닌 잠재성 있는 기회로 좀 보는 이러한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김영삼 정부 때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 체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비전 체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인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교육감 교체에 따라서 정책의 연속성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장관 바뀌면 교육감 바뀌면 다 끝나라는 생각들을 가져가면서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혁신의 과정이 축적될 때 가능한 길이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평생 직업교육으로 우리의 관심을 좀 더 이동시키면서 제2, 제3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과 공동체주의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학교 자치 모델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공동성의 개념을 다양성의 개념으로 재해석, 재구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학력과 경력과 자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보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계에서 약간 이제 유치원 그 어린이집 쪽하고 자격체도 모두 다르고 모두 다른데 저기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라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요, 학력과 경력과 자격의 호환체계예요. 그분들이 나름의 그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름의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갔었던 이런 경험 체계 자체를 의미 있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이 계속 좀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보통합도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정하게 잘 설계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니까 학벌주의, 학력주의의 이런 모델을 깨는 채용 모델이 계속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학습 조직화는 매우 중요한 거죠. 학습하겠다는 누군가를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뭐 공부할래요 이러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대학원이 됐던 연구년이 됐던 연구 프로젝트가 됐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 자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학교 자치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의 자치거든요.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교장을 선발하고 책임져 주는 건데, 학교 자치 이야기할 때 이 인사 얘기는 싹 빠져요. 이거는 기득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제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학교 자치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행정혁신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조직혁신들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청과 지원청과 학교를 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 나가면서 지원청은 좀 중간 지원 조직의 위상을 가지고 들어갈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치를 되게 혐오의 정치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혐오의 정치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정치꾼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의미 있는 분들이, 오히려 실력 있는 분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서울과 같은 데도 우리 교육위회 같은 데에 거기에 사실 교육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 다 삭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질하고 있고, 이런 거에 이제 우리 교사들이 사실 오히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위원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되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까 싶고, 교직 문화에 대한 어떤 성찰, 전달 모형에서 재구성에서 개발 모형으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길태미가 그죠? 이제 육룡이 나르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약한 자를 짓밟지 강한 자를 짓밟냐? 약자는 언제나 강자한테 짓밟히는 거야.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가 약자를 병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육 강식의 이러한 경제의 문법, 시장의 문법, 정치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눌러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를 돌봐야 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어야 할 유일한
어떤 그러한 영역들이 아닐까. 그게 아마 사회복지 영역이고 그다음 이제 아마 교육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서야 그런 대전환의 어떤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많은 영역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그 공동체 영역에 있어야 될 것이 시장이나 국가로 갔는데 이 부분을 다시 공동체 영역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교육이 혁신적인 변혁의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 학교 자치, 학부모, 학교 혁신, 학교 자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좀 총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 길태미까지 예, 저희가 조금 쉬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선생님들 주신 질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셨던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소감,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10분 후에는 그 질문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8시 7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17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한 10여 초 후에 곧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화면 켜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네, 화면으로 좀 선생님 얼굴도 좀 같이 뵙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질문이 폭발하듯이 올라오는데 이거 우리 9시까지 나서 해야 하는데 예, 천천히 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돌아오신 것 같아서요. 이제 우선 줌으로 질문 주신 것부터 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선생님 혹시 그 마이크 켜시고 목소리로 좀 질문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조금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면 신상훈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냥 저는 잠깐만요, 현안에 선생님.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신상훈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사무실에서 뭔가 조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들렸어가지고요. 예,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신상훈 선생님? 예, 예, 잘 들리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이 좀 많이 좌우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게 교육 정책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현재 이제 국교위가 이제 조직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오히려 교육부 쪽으로 더 쏠리는 것 같고,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무엇이고, 혹시 만약에 이게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폐지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하나는 이제 걱정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소위 이 교육 과정이 상당히 현장에서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면서 조금 기존의 교육 과정보다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들을 좀 많이 좀 담아낸 역동적인 교육 과정, 즉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제안해 왔었던 방식들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변화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딱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다시 좀 퇴행하는 느낌인데 그 안에 이제 지난번 그 교육과정 공청회 과정에서도 보면은 약간
구구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막 공청회까지 난입해 와서 이랬던 것들을 좀 놓고 보면 상당히 그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유민주주의로 이야기는 하는데 그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약간 이제 과거의 그 반공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어서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억압하는 이러한 어떤 그 말과 실제 현실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중성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면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로 가다 보니까 특히 대학교의 경우에 이제 그 소위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어떤 지원 내지 사립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그 시장에 많이 경도되어져 있는 방식들로 가면서 그 하나의 그 대학 자체도 하나의 산업 인력처 개념으로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철학의 빈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기재부의 어떤 파워들이 상당히 센 상태에서 기존의 그 공교육 체제가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예산 한 3조 한 6천억 원 정도 이게 교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 예산을 어쨌든 지금 삭감하는 걸로 얘기가 되면서 거의 반 근데 아마 정치권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반토막 정도로 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그 약간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이렇게 좀 보는 부분들,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갖고 있는 좀 우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념과 어떤 시장 중심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도 좀 보시면 막 정시확대론자라든지 이념 성향이 강한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도 거기도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이제 이주호 전 장관이 예전에 장관님께서 실패를 좀 했었잖아요.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유연해졌다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해요. 아마 한번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가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좀 저는 좀 우려가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에는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그 직선제가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그 임명제 체제가 있었고요. 관선 체제가 있었거든요. 간선이라고 하는 체제도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하나는 그 교육청이라는 데가 교육부를 바라보다가 최근에 그래도 학교를 좀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획 역량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국가 위임 사무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치 사무라고 해서 지역의 속성에 맞는 요구를 읽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펴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서 상당히 그 역동적인 그 교육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결국 사회를 보편적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이제 직선제 효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업무 경감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변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직선제되고 나서 일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세지면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직선제로 가는 것들이 낫고 다만 이제 직선제 폐지에 관한 논란을 국민의힘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런닝메이트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들입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교육감을 임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갔을 때 이것은 이제 시도지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국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일반 자치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교육계로서는 조금 좀 약간 좀 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은 있고요. 그러면 왜 직선제 폐지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그 깜깜이 선거였다. 그리고 교육감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막 구속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문제도 발생되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그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때는 교육감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정당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우제 투표로 하다 보니까 그 뭐 교사들하고 뭐 학부모들은 좀 교육감에 관심이 있는데 애가 졸업을 했던 뭐 이런 일반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표율이 좀 높아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도 개선의 문제인 거지 그게 과연 폐지까지 가져가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교사들의 어떤 그 정책 중립성 문제들을 수업 때 아이들에게 강제로 막 이렇게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문제가 있지만 정책과 정치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것들이 정치를 만나서 그 공유되고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지금 SNS에서 좋아요도 못 누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 교사들이 그런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좋은 정책이다. 이런 게 좋은 공약이다라고 막 계속 공유도 되고 논의도 되고 막 발표도 되고 아이들이 막 우리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라든지 이런 공약이 좋았다라는 것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관위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들이지 않습니까? 좋아요 한번 누르면 바로 경고장 들어오고 막 이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 경직되어져 있는 구조 속에서 교사도 뭐 홍보를 못해 학생들도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만 조금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언론들도 맨날 그 저기 단일화 후보 대상이 누구냐에 관심 있는 거지. 뭐 이걸 프라임 타임 때 이런 걸 배치도 안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앞으로 종합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런 지점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오히려 좀 교원의 그 정치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들의 경우에는 휴직하고도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퇴직하고 나와야 되는 그 같은 교직인데 왜 그런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이어서 정한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정한나 선생님 혹시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으시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선사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한나라고 합니다. 제 최근에 그냥 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정제된 말로 질문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정제됐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사교육의 딜레마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20대 초중반에 학습한 내용을 평생 가지고 우려먹는 전문직은 교사직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되게 두렵기도 하지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처럼 진짜 매번 같이 수업 연구하고 공부하고 같이 해보자 하는 선생님들 집단이 굉장히 특이한 집단이고 그렇지 않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집단이 분명히 되게 그러니까 그게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어떤 일정 이수 시간을 뭐 채우지 못하고 연수를 계속 받지 않으면 아예 직무에서 배제된다거나 이렇게 그 직을 유지하는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교육을 계속해서 그 직무를 그러니까 문제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교사의 이제 전문성 향상 부분은 조금 글쎄요. 약간 자발성에 기대서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격받는 게 교사 집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들인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평가권, 수업권 이런 게 되게 무시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전문성과도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상상해 보기를 인공지능을 사실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류하신 그 체계에서 보존주의자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정말 많은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진단하고 보정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이제 병들어 있는 아이들이 AI 앞에서 대답도 안 하고 클릭할 마음에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들이민다는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공받는 교육의 질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AI 프로그램,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것을 뭐 수업평가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선생님의 뭐 수업을 관찰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특정 학생만 자주 보시네요. 뭐 이 말은 몇 번 하시네요. 이런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해서 선생님이 스스로 자기 연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의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정말 좋겠다. 저는 인공지능은 성인 학습자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보통합 개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교사 재교육을 통한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몇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는 먼저 교사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대 교육 과정이 이제 사실은 이론으로만 우리가 다 배우고 실제 학급 운영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협동 학습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갈 때는 결국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별도로 배워나가는 이런 어떤 체제인데, 그래서 임용고사도 너무 이제 역량과 맞지 않은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1차를 좀 비중을 좀 낮추고 패스페일로 하던 절대평가 개념으로 좀 전환하고 오히려 좀 교사 역량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라든지 뭐 상담 능력이라든지 이제 수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중 있게 좀 보는 이러한 체제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임용고사가 바뀌면 교사들 교육과정도 일정하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예 로스쿨 같은 개념을 통해서 로스쿨 제도 두 가지가 있는, 우리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가 이제 두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4+2 이제, 그러니까 교사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2년 정도를 대학원을 더 다니는 이런 체제. 이건 이제 교사대 교수들이 가서 선호하는 방식들인 거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로스쿨과 같은 방식들은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이제 내용학을 어쨌든 배우고 난 상태에서 본인이 중등 뭐 어떤 대학원으로 와서 한 3년 정도의 대학원 체제를 거쳐서 그때 당장 교육에 가서 써먹을 수 있는 뭐 내용학을 이미 알았다라고 보고 그 내용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학이라든지 교과 내용 교수 방법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기능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쟁점은 이제 로스쿨제 같은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이제 교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확 올라서 서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뭐 외부에 봤을 때 물론 교사들의 처우가 높기는 한데 과연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그런 체제에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는 체제인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교사대 교육 과정을 그러면 먼저 통합부터 해야 되는데 과연 교대와 사대 통합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앞으로 그 우리 대학교 교사대의 경우에는 좀 더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원대학교 그 저희 정책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좋은 교사 운동에서 막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수경 선생님이라든지 이규철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겸임 교수로 저희가 다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특정 분야의 컨텐츠를 갖고 정말 실행해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야. 우리는 지금 교사대는 철저하게 학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으로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실행 지식,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 전수를 해줄 만한 역량을 현재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졌을 때에 앞으로 이제 그러한 교수진들의 어떤 다변화, 현장 경험 중심의 어떤 그러한 방식들에 대한 커리큘럼 개편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런 걸 해야 임용고사 합격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임용과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방향과 인사가 좀 결합이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덕양중학교로 갔다 왔거든요. 덕양중을 가봤더니 10년의 본인들의 그 노하우, 마을 연계 교육 과정, 생활지도, 교육 과정 재설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본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맥락에 가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연수원 학교 같은 개념을 통해서 특정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연수 패러다임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교원 자격 개편, 교원 자격 체제도 좀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학교 교수들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그다음 선임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부교수,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올라가는 이런 제재가 있는데, 그게 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체제인데, 그 절대평가 체제 안에 일정하게 그 부교수, 조교수가 해야 할 과업이 있어요. 이 과업들을 도달을 했냐 안 했냐를 되게 엄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은 그냥 뭐 내가 3년만 되면 무조건 다 일정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인데, 약간 뭐 이정, 일정, 뭐 전문교사, 선임교사 이런 트랙으로 만들어내되, 대신 이제 그 안에 과업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뭐 연수를 얼마 받고 뭐 교능력개발평가, 학생평가 얼마 이상 맞아야 되고 이런 이제 기준치가 있는 거를 좀 도달을 하게 되면, 그거에 도달하게 되면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인센티브로 주는 이러한 방식들로 좀 재구조화를 해서 좀 이렇게 일정 연수 받고 난 다음에 연수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생존이 가능한 구조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풍지대다라고 하는 외부의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의 어떤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입증해 나가는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 정한단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선생님들의 그 빅데이터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확인이 되는 그런 기록 체제가 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교사 개개인의 내면에만 다 머물러 있고 이것들이 공유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체제들을 바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노하우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해법들이 좀 정리가 되고, 지금 이게 서책으로 보급되고 있는 방식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빅데이터 구조 안에서 좀 확인이 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보 통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린이집과 지금 이제 유치원이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그 누리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은 같은데 교사 체계라든지 심지어는 국가 관리 체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고, 그 저기 유치원을 교육부가 예, 그렇죠. 예,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체제도 다 다른 이원화 체제이다 보니까 애들은 갖고 교육과정도 같은데 왜 체제가 좀 다른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양성 체제가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 얘기는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유보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결국 이제 부처 이해관계, 그 누가 관리할 거냐 문제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교사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 체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집 체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조금. 그리고 뭐 거기 막 임시 뭐 이렇게 몇 개월 과정 받으면 사이버 뭐 이런 걸 거쳐갖고도 막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아교육 쪽에서는 어린이집 쪽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죠. 이러한 이제 것들이 막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은 또 더 사립 유치원도 열악하고 공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 자체가 지금 다 안 맞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체제들을 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보수 정부가 갖는 기대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만큼 가야 된다라는 게 있을 때는 또 뚝심 있게, 진보는 또 막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보수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런 유보통합에 대한 포석을 좀 잘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이 교육 전문대학원 체제랑 이 유보통합 관련된 거는 이주호 장관님이 요새 이렇게 언론들과 인터뷰하시면서 굵직굵직한 걸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졌던 것들입니다. 이게 두 개 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율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고서들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밑밥을 좀 깔고 공청회라도 좀 예, 해나가고 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이 이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왜 그 만 5세 취약 연령 인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공감대를 얻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시호 전 장관이 그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잘 나갔었던 거의 막 그런 거였는데 예. 지금은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시거든요. 왜냐하면 1순위로 이분을 찍은 게 아니라 아마 예, 꽤 예. 많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 지점으로 놓고 보면 정치적 지형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 조율해 나가고 공감대 얻어가면서 가는 것들이 교훈 삼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한나 선생님 질문 주신 이 두 질문이 이 교육계에 진짜 오랜 숙제인데 이게 숙제가 오래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중에 한 개만이라도 좀 풀어낸다면 이건 진짜 우리 교육계에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고 유보통합 관련돼서 뭐 이렇게 위원회 만들고 무슨 계획 세우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정권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서 자초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만에 하나 유보통합이 이번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실용적인 대안인데요. 차라리 역할 분담론으로 가자. 그러니까 차라리 0세서부터 한 3세까지 뭐 혹은 4세까지는 예, 예.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케어링이 더 중요하니까 보육이 중요하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그냥 가져가고 네네. 대신 이제 뭐 K2 학년제 같은 개념을 통해서 그 유치원 뭐 5, 6세 그죠? 초등 들어가기 한 2살 전까지는 유치원에서 감당을 해주되 뭐 이제 공교육화 거의 완전 무상교육 내지는 의무교육처럼 해주고 대신 홈스쿨링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데 네네. 그 얘기는 아무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0세에서 3세, 또 4세, 5세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냐, 통으로 가는 게 좋냐. 많은 그 사립 학교들은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또 좀 어떻게 이뤄갈 거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정은하 선생님 좋은 질문 주셔서 또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또 질문 주신 분 계셔가지고 이 질문도 좀 같이 나누고요. 그 우리 줌 채팅방에도 듣다가 또 궁금하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또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국가교육위원회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시는지 요 질문인데요. 이게 불완전하게 출발했잖아요. 뒤늦게 예, 출발했고 또 너무 이게 여당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이다. 21명 중에. 근데 이 인적 구성을 정한 건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좀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 어떤 정책의 연속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의 추진, 장기적인 교육 계획 이런 좀 본질적인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으려면 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성도 좀 짚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좀 약간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차라리 그냥 이제 국가교육 회의를 빨리 줄여버리고 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빨리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화장실 갈 때와 이제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자꾸 나니까 이제 뭐 굳이 뭐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공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제 미룬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 본인들이 정권을 또 잡을 거다라고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지원수를 어쨌든 계속 썼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설계했을 때는 여당으로 좀 유리하게끔 해놨었었는데 여야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인적 구성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처럼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재미를 봤었던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약간
여야의 어떤 대리전 양상들을 좀 띠고 있는 그런 구조들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교원단체라든지 약간 전문직 단체들이 조금은 역할들을 잘 해주고 또 이렇게 좀 현장에 의해서 판단을 해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재 조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조금 약간은 이제 그 교원단체 추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이해관계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든지 그런 자율적 공간들을 좀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그 타협의 지대 내지 중립지대가 좀 있는 만큼 좀 판이 깨지지 않고 좀 가져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그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학생회라든지 이런 풀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좀 캐스팅 보드를 좀 줄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이제 경청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학부모회라든지 경청 어떤 학생회 같은 풀뿌리 조직들에서 제안들도 좀 하고 필요하면 수기도 좀 하고 그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게 과거와 달리 뭐 연구자들과 관료들이 결합을 해갖고 뚝딱 안을 내놓는 방식들이 아니라 현장의 풀뿌리와 수기제를 통해서 의견들이 좀 정련되는 방식들을 갖고 해나가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조금은 그래도 이제 풀뿌리에 기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좀 탄탄하게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런 지점이고 예를 들면 지금도 전교조하고 교사노조가 좀 약간 교원위원들 갖고도 좀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서로가 이제 합의해서 꼭 뭐 우리 이 사람이면은 뭐 그 중첩된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또 이 사람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빨리 지금 그런 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왜냐면 교육과정 지금 막 결정하는 이런 판인데 한 사람이라도 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표결로 들어가면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추천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서로 빨리 합의해 갖고 좀 제3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 뭐 이런 분들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을 좀 과감하게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성식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러한 지혜를 좀 빨리 모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오늘 김영식 대표님 그 12구 참사 기도회 가셨는데 얼른 소환해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생각했을 때 그런 수기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기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나 원칙들은 좀 그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과정이 좀 나이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그 조직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대입 공론화 과정 2018 대입 그렇죠. 공론화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미 위에서 결정을 좀 내린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전문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들도 있고 뭐 위원들도 있지만 전문위원들이야말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 분들이 교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예전에 그 조은교사 운동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실력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 중간에서 그런 어떤 자료를 좀 조사하고 위원들이 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오히려 전문위원들을 좀 잘 좀 꾸려나가고 거기에 이제 별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좀 위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수기와 소통과 경청이 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가 법률로 보장되어졌지만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통 크게 우리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린 결정들은 좀 과감하게 밀어주는 이런 결단력도 좀 함께 있어야 이 조직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좀 본격화 될 것 같아요. 또 대입 체제 논의도 좀 23년에 좀 이어지고요. 좀 저희가 좀 꾸준히 좀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김성천 교수님처럼 이렇게 누르면 답이 나오는 교수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우리
또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아까 강의 중에서도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 있었는데 교육 혁신의 측면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좀 평가해 주십사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도 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미래교육 담론과 연결되면서 혁신교육은 이제 한물 간 것?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주제고, 근데 이제 저는 또 희망을 또 좀 봐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근데 혁신 교육은 이제 끝났는가, 지나갔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오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육청에서는 뭐 이제 약간 이제 다음 담론으로 마치 유행처럼 소비되려고 하는 거죠. 빨리 소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10년의 그런 쌓여져 있었던 축적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치, 근데 학습 공동체를 꾸리고 수업 혁신을 해야 하고 수업을 나눠야 되고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를 나가야 되고 업무의 어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체제와 문화와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대교육이 됐던 뭐 IB가 됐던 AI가 됐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본연의 역할이었고 가치였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관 권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권력이 없지 뭐 가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을 바라보고 이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질적 고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고민의 층위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데에서는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감이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 해갖고 이제 예산도 안 주고 사실상 이제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형식상 유지죠. 그러니까 이제 미운데 그렇다고 이제 막 대놓고 미워하자니 막 이제 막 압력도 있고 막 저항도 있고 이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까지 가져가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제도는 유지해 주는데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 예산을 좀 줄이거나 뭐 과를 없애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니네들끼리 생존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방식들의 이제 형적 유지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질적 고도화를 해나가는 영역에서는 한번 이제 여전히 기본기를 좀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좀 여전히 사실 10년 혁신 교육을 했다는데 아직도 수업 나눔 안 하는 데 있고요. 학습 공동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양쪽으로 양쪽으로 팽창되어졌다는 게 질적인 심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가 행정의 문법에서 의해서 운동의 문법이 포섭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뼈아프게 성찰해 나가면서 이 지켜야 할 기본기 무너져야 했던 기본기가 뭔가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성기 때의 그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는 그 전성기 때의 폼을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쳤던 폼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저는 좀 소중하지 않는가 생각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야기가 10여 년 가까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 수준을 공교육 정상화로 두지 말고 그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제가 되게 감동적인 사례였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완전 학습에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반에 수학 개념을 다 일일이 세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모두 다 도전하게끔 했는데 2명 실패했대요. 약간 이제 경계선에 있는 특수 쪽에 있는 아이들이어서 본인의 한계로는 여기까지는 안 된 거를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쨌든 2명 빼고는 어쨌든 다 도달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분 스스로는 엄청난 도전적 과제를 만들어 나간 거지 않습니까? 또 교과목을 개발하는 학교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공동체가 상당히 진화되면 교과목 개발까지도 좀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뭐 기본 학력, 기초 학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도전을 좀 세우고 일정한 그 교육적 성과들을 내서 소위 말하는 최소주의 모델이 아니라 공교육이 여기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혁신학교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하나하나 이제 그 질적 심화의 문제와 그다음에 일반화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와 지속 발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반화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는 결국 교육청에서 또 예컨대 학습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혁신학교만의 리그로 가는 건 안 되겠죠. 그 모든 지역에 있는 학교가 다 같이 이거를 어떻게 동참하게 만들 것이냐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만큼은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비전과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학교들을 가지고 그 성과 관리라든지 그 학교의 종단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교의 아웃풋이 무엇이었는가를 입증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만으로는 안 돼요. 그 외부 연구자들을 붙이고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지원 전략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최근에 그래도 이제 10여 년 가까이 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덕양중 같은 사례라도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교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갔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공유될 수 있는 방식들로 좀 나갈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인 확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10개의 학교라도 제대로 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학교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전략들로 해나가고 교육감이 바뀐 지역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운동적 관점을 이 기회에 우리가 좀 회복을 하자. 그래서 예산 때문에 바라본 게 아니고 교육감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가치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네트워킹에 나가고 명칭이야 뭐 미래학교가 됐던 뭐 그거와 상관없다라고 봐요. 그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꾸리듯이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 가치와 운동을 지키겠다라는 분들끼리 연대해 나가면서 당신들은 그렇게 가라, 우리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버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성이라는 것은 버티는 것도 행위 주체성이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시기에 혼자서는 못 버티지 않습니까? 같이 버텨 나가면서 일단 그 교육감 바뀔 때까지 일단 레지스탕스 운동을 해 나가면서 어쨌든 버텨 나가고 뜻맞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 혁신교육 네트워크 본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뜻맞는 분들이 좀 함께 좀 꾸려 나가서 그 안에 버티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끔 스크럼을 같이 짜주는 그 모습을 해줘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 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런 지원 전략들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대입 체제의 방향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주로 2028 대입 체제 논의가 좀 본격화 될 것 같은데 시간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교수님 어느 방향으로 좀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설계되면 좋겠는지 이미 뭐 이제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 없다 이렇게 초쳐놓은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좀 큰 틀에서라도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령인과 계속 감수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에 대한 압력들은 갈수록 약화될 거예요. 이미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등급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는 순간 학생들을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미 국립대가 그 정도가 와 있고 지방사립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들이죠. 물론 이제 인서울에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한다는 그 명문대학교는 여전한 그 경쟁의 압력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부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완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명문대학교, 명문사립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정시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기관이 서울대이고 서울대에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연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상향 이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구조가 뭐냐면 위기가 온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학들의 경우에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이동하게 되면 대학은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정시로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충성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이탈을 안 하고 그 학교에서 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걸 대학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정시를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공정성에 대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도 정시를 해 나가지만 정성 요소들을 진로 교과나 이런 것들을 정성 요소를 정시 때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나갔던 부분들인 거고요. 진로 교과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런데 고교학점제와 연결을 해서 대입 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변환 점수를 쓸 수도 있고 원 점수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정성 요소로 쓰게 되는데, 아마 진로 교과 영역들을 일정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결국 이제 앞으로 예전처럼 야간 자율학습하고 보충서 빡세게 시켰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이 친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고, 그래야 이제 이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 대학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을 좀 뽑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수능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시 확대하려고 그랬다가 접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대학과 서울대학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것이 미래를 담보하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신 절대평가 체제와 수능 절대평가 체제로 나갈 가능성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이제 고교 체제 개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절대평가 체제로 가면서 현행과 같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이제 서열화를 위한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를 위한 대로 막 가려고 하겠죠. 그럼 중학교 교육에 대한 파행이 또 이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내신 절대평가라는 것들을 좀 패키지로 좀 묶어가지고 설계를 좀 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핀트가 또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교체제는 기득권의 문제를 또 수월성 교육 관점에서 지켜나가고 싶어 나가고, 정책으로는 막 지금 또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막 절대평가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막 냉탕과 막 온탕이 섞여가지고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수록 결국 학령 인구가 감소해 나가는 이런 체제, 미래 교육의 상황, 공교육 정상화라는 몇 가지의 관점 속에서 다시 이제 이 갈래들을 좀 잡아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마 결국 국가의 새로운 비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 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시간이 다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 2시간 가까이 교육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 말씀해 주신 우리 김성정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저희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환시대의 교육과 교육의 조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시대와 교육의 문제들 같이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리 쟁점과 교육연구소에서 이런 시대의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촬영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화면을 좀 켜주시고, 네, 현장에 오셨던 선생님들도 카메라 앞쪽으로 오셔서 마지막 기념 촬영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우리는 쓰면 됩니까? 네. 어떻게 서야 돼요? 화면 옆으로 서 정선생님 카운트 해주시죠.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좀 가까이 해서 전체 다 손가락 같은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